왜 지금 철학을 공부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사실 우리가 철학의 필요성을 쉽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철학을 직접 만나고 나면 이것만큼 우리 삶의 문제를 깊이 다룬 학문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철학은 우리 삶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 한복판의 문제를 가장 깊이 다루는 학문이라는 것을요. 다만 문제는 철학을 접하기까지가 어려운 데 있는 것 같아요.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답하기 전에 어쩌다 우리가 철학과 이렇게 멀어졌는가,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철학이 원래 삶과 무관한 고담준론이었던 것이 아니라 번역과 또 제도화 과정에서 전문가의 언어, 엘리트의 언어처럼 굳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아시다시피 영어로 필로소피잖아요. 그리스어로 필로, 사랑한다, 소피아, 지혜라는 뜻이어서 철학은 본래 지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사랑한다에 있는데 철학이 차갑게 그냥 개념 외우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일이 좀 멀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철학의 한자어도 풀이를 해보면요, 이 말이 더 와닿습니다. 이 철자가 밝을 철입니다. 알게 되니 밝아졌어요. 내 삶이 좀 고민이 많고 그래서 어두웠는데 알고 나니까 밝아진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니 밝아진 거죠. 이게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이름은 참 이토록 따뜻하고 또 살가운 학문인데, 학문이라는 이제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차갑게 우리 삶과 멀어졌다고 봅니다. 전공자들만이 다루는 학문이 돼버린 거죠. 공자왈, 맹자왈, 그냥 아주 오래된 그 당시의 이야기, 또 어려운 개념 이야기, 그래서 지금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자들이 이렇게 철학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철학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 삶의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실제로 철학서를 보면 그 안에는 모두 우리 삶의 문제 답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철학의 오래된 질문들이거든요. 다만 그 내용들이 오래되었고 또 어렵잖아요. 아주 어려운 언어로 쓰여 있어서 그 허들을 넘기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 그 허들을 조금이라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어려운 철학의 용어들을 우리 삶의 문제에 대입해서 풀어내 보았습니다. 이제 왜 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나 답을 해볼게요. 거기에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철학의 원리가 다 적용됩니다. 철학은 삶의 원리를 알려주거든요. 인간의 삶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의 밑바탕에는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통하는 본래의 진리가 있거든요. 몇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인간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이 고전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정보도 알아야 대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읽어야 할 책도 곁에 두어야 하죠.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인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이잖아요. 이러한 본질의 답이 고전 철학에 있다는 거죠. 또 고전 철학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읽고 묻고 그렇게 검증해온 학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 고전의 고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뜻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안에 시대를 넘어서는 영원한 질문과 답이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경험을 이미 치른 분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하잖아요. 선배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고전 철학은 수백 년, 그보다 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같은 질문 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남겨진 답들이죠. 그것이 검증되고 검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지혜니까요. 우리는 이 철학을 빼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동양 철학의 핵심은 몸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제 책에도 있지만 본저신, 내 몸에 근본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어떤가요? 우리 점점 내 몸을 경시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초경쟁 사회에 살고 있죠. 이 경쟁에 이겨야 하는 사회일수록 우리는 자꾸 남을 더 쳐다보게 됩니다. 나를 돌보기보다 남과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손안에 휴대전화로 언제든 타인의 삶을 쉽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쉽게 타인과 비교하고 너무나 쉽게 자신을 뒤처진 사람처럼 치부합니다. 하지만 동양 철학은 우리에게 정반대 이야기를 들려주죠. 나의 가치는 성과가 있어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늘만큼 소중한 가치가 채워져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내 몸은 남들처럼 해내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요. 하늘만큼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살리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다. 동양 고전 철학은 강조를 하는데요. 더 많이 성취해라. 더 많이 행해라. 이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학문이라서 우리가 지금 철학을 더더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오래전 옛날에도 자신을 돌아보라고 호통을 쳤던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기술이 발달한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한 것 같죠? 그러니 시공간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이 철학의 진리를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나를 느끼는 거죠. 체감,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강의장에서 겪은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강의 주제가 반구자기 신이었어요. 내 몸으로 돌아가서 답을 구하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강의 시간에 막 칠판에 한자가 나오면 벌써 얼마나 복잡하게 들립니까? 아마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살짝 도망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강의 들으시다가 어떤 분께서 아!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넘기시다가 살짝 손가락에 베이신 거예요.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고 그냥 따끔한 정도에 그쳤는데요. 제가 그랬죠. 온 신경이 손가락에 가 있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네, 그러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한 상황입니다. 마음이 딴 데 가지 않고 몸에 딱 붙어 있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가 되었죠. 이게 명상입니다. 자, 손가락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덜 아프지? 를 신경 쓰실 거고요. 그래서 상처가 나지 않게 이렇게 밴드를 붙이시더라고요. 밴드 붙이는 행동을 하고 다음엔 종이 다룰 때 좀 조심해야겠다. 이걸 배우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성찰이란 것이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찰의 말이 살피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디를 살피나요? 내 몸을 살피는 겁니다. 명상이나 성찰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음을 살피려고 하다 보니 어려워졌다고 보거든요. 마음 하면 내 마음은 좀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는 것 같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붙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또 들여다보려 하면 흐려지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 몸은 어떤가요? 보이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죠. 손가락에 베어서 아파요.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피곤합니다. 누군가의 갈등이 생겨서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몸의 신호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몸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마음이 하는 겁니다. 저 몸을 살피고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마음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몸이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다는 몸의 느낌을 두고 난 왜 이렇게 금방 피곤한 거야? 왜 남들처럼 난 체력이 안 좋은 거야? 딴 생각이죠. 딴 생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피곤하구나. 그럼 쉬어야겠구나 하고 내 몸을 두고 생각합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때도 왜 난 이렇게 예민한 거야 하고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이 문제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게 매우 중요하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내 몸의 신호를 분석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몸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몸만 살피려면 집중을 자연스럽게 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마음의 역할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생각의 대상은 바로 내 몸이죠. 그래서 맹자가 사성, 이때 성은 천명을 품은 나, 성을 말한 거거든요.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자꾸 내 몸을 두고 딴 데 욕심을 두니까 구방심이라고도 했죠. 자, 방심, 집 나간 마음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내 몸을 떠나서 바깥을 헤매지 않게 하는 거, 내 몸으로 다시 데려오는 거, 이것이 명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학에서도 이 명상하는 과정처럼 읽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함축해서 말하면 정정안려의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통 바깥으로 타인에게, 정보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멈춰야겠죠. 그래서 좌정, 내 몸에 앉힙니다. 이 앞단락에서 이미 지금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야. 그러니 그만 멈추고 머물러. 지어지선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 여기에 있는 내 몸에 좌정, 앉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 몸에 앉고 나면 이 방황하던 마음이 붙잡아지면서 고요해지죠. 고요해지니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제야 몸의 소리를 듣게 되죠. 몸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비로소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나에게 집중하니 즉 행복해집니다. 이 과정이 명상이죠. 마음을 몸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전 철학을 어떻게 하면 더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문학이나 영화만큼 좋은 도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설명할 때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김태리 주연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주인공이 도시 생활에서 이제 허기가 져서 고향에 돌아갑니다. 허기가 느껴진다는 건 몸이 배가 고프다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데 단순히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이 허하고 마음이 허할 때 이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느낀 거죠. 근데 이 공허함은 마음이 몸을 떠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자꾸 바깥을 향해 있을 때 사람은 공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고 친구들과 정을 느끼고 이 자연과 함께 리듬을 타면서 몸을 회복합니다. 몸 떠난 마음이 오직 몸의 소리를 따라가면서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편을 더 소개를 하자면요. 리즈 위더스푼이 출연한 영화 와일드도 있습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감동이 있는데요. 엄마를 잃고 방황하던 주인공이 먼 길을 떠나면서 길을 걸으면서 발톱이 부서지고 목이 마르고 몸이 직접 고통을 느끼면서 마음이 중심을 잡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명상은 마음이 자기 몸에 거하는 것인데요. 마음이 다른데 쳐다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그러면 흔들림 없이 나답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진정한 자아 성찰입니다.
인하면 동양 철학을 대표하는 글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참 쉬운 듯 하면서도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인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어질다, 인자하다, 너그럽다 이런 뜻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다, 과실의 씨앗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모든 뜻을 다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한자는 개념어라서 이 글자 하나가 품고 있는 뜻이 매우 다양하고 범위가 또 넓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뜻으로만 단정해 버리면 이 글자가 품고 있는 깊이를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뜻을 다 헤아려 보면서 그 문맥에 맞게 읽어낼 때 저자의 의도를 훨씬 더 깊이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인이 등장한 문장 중에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한 대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자가 말한 문장입니다. 인자, 천지지 생물지심, 인지소득, 이위심. 인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고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자신의 마음으로 삼은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저는 인을 아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천지가 만물을 낳고 살리는 마음, 그 생명의 원리가 바로 인이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이 세상의 만물을 늘 보살피잖아요.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고 씨앗이 자라고 이렇게 생명이 자기 모습을 잘 이루어 가도록 돕습니다. 모든 만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천지의 원리가 운행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사람이 얻어서 자신의 마음으로 삼았대요. 그러니 천지가 만물을 살리는 그 원리가 내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나를 살리는 원리, 나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죠. 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다, 사랑의 원리다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이라는 글자를 몰라도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원리대로 살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자 이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결국 나를 살리자 라는 말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죠. 이거는 잘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나를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는 나를 살리는 원동력, 내 삶의 씨앗인 건데요. 씨앗은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의 방향을 품고 있죠. 사과 씨앗 안에는 사과나무로 자라려는 힘이 있듯이 내 안에 인에는 나를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논어집주에 고스란히 나오는데요. 인자, 애질이, 이는 사랑의 이치다. 그리고 심지덕, 마음의 덕이다 라는 말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을 단순히 타인에게 베푸는 덕목으로만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덕이다, 너그러운 것이 인이다, 단순히 나를 수양하는 글자로만 받아들이면 전혀 와닿지도 않고요. 또 내 몸 안에 이미 있다는 생각은 이제 달아나 버리죠. 그러면 인은 도덕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들었잖아요. 착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냥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데요. 계속 얘기했듯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이치가 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전의 문장을 읽을 때는 반드시 내게, 내 삶에 대입해서 읽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내게는 어떻게 체감되는지, 내 체험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것을 텍스트와 이제 교차하면서 읽어보시면 인의 뜻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씨앗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구나 까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생각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 볼 수 있는데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타인과 이렇게 더불어 살 때 이 사랑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겠죠.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인의 강조하잖아요. 인과 의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죠.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이 타인과 더불어 사는 관계 속에서 이제 마땅한 사랑하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타인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요, 이미 내게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느껴지시나요? 자, 순서를 더 챙겨보면, 이는 천지가 만물을 살리는 그 마음에서 가져온 것이니까 천리가 나에게로 왔고 그것이 내 주변, 내 이웃들에게 흘러갑니다. 천리에서 나에게로,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성리학이 그토록 순서, 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돼 버리면 성리학은 그냥 형식적인 예만 중요시하는 학문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인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요, 이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걸 의식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씨앗으로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안 될 때 끙끙 앓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인이 지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인이 타인을 돌보는 마음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타인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도 아주 끙끙대고 애를 쓰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인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내가 살다가 고민이 너무 많아서 끙끙댈 때,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거야? 왜 내 삶은 이토록 고달픈 거야? 이렇게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나를 살리는 사랑이 이치가 있어서 지금 애를 쓰느라 이렇게 고달픈 거구나, 이렇게 인식해 보시고요.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겠다 싶으시면 인의 출처를 고전에서 확인해 보시는 거죠. 인은 나를 살리는 생명력, 사랑의 이치라고 했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토록 내가 나를 살리려고 고민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면 안심되고요, 다시 나를 살리는데 온 에너지를 쏟으면서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일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회적인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씀처럼 그만큼 많은 이들이 화가 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우리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을까요? 고전에 감정이 발현되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발위정인데요, 그대로 풀어보면 성이 발현해서 정이 된 것이다. 성은 천명지휘성의 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 나를 살리고자 하는 생명력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살고 싶은 마음, 바로 욕망인데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죠.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욕망이 발현해서 기쁨도 되기도 하고 화도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감정은 결과이고, 감정은 내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자, 내 욕망, 내가 바라는 것이 실현되면 기쁘죠. 내가 바라는 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화가 나죠. 당연하다는 겁니다. 감정이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 말이 성발위정입니다. 감정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화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드러났다면 그 감정이 드러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말이 성발위정입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이야, 쟤 때문에 화가 난 건데 계속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성발위정을 보면 감정이 바라는 원인이 성이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감정이 일어나는 더 깊은 원인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은 어떤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말과 행동 때문에 자극을 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거나 내 길을 가로막았거나 내 마음을 몰라주었을 때 내 감정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외부 원인 때문에 지금 일어났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보다 먼저 내 안에 내부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부 원인이 바로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성,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저는 몹시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욕망이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십니다.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욕망이 있으니까 제가 실현을 시키려고 하고 실현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셨으니까 제 욕망이 실현되었죠.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자, 감정이 일어난 이 순서를 한번 챙겨보면 이렇다는 거죠. 먼저 내 안에서 물 마시고 싶다. 욕망이 발했고 그거를 제가 실현을 해서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기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실현이 되면 기쁨만 일어날 텐데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삶이 늘 호락호락 실현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향해 가는데 여기 앞에 계신 편집장님이 제 길을 딱 막아섭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 거죠. 제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죠. 자, 그럼 저는 당연히 화가 나겠죠. 막 짜증이 나겠죠. 자, 제가 지금 왜 화가 났나요? 편집장님 때문이죠. 자,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내 길을 막았잖아. 저 사람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화를 내고 싶어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편집장님께 막 화를 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 지금 제 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꾹 눌러 참아야겠죠. 대체로 이렇게 우리가 화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누른다고 눌러지나요? 화가 사라지냐고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애초에 제가 왜 길을 나섰죠?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요. 이 물을 지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화가 나 있죠. 이 성발유정에 다시 대입을 해볼게요. 이번에 이 화의 원인은 편집장님이셨죠. 외부 원인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부 원인은 내 안에 있다. 애초에 저는 무엇을 원했나요?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아서 화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죠. 자, 이 원리를 제가 알면 저는 화라는 감정에 지금 휘둘리지 않고요. 화가 나네? 그런데 나 왜 화나지? 나 애초에 무엇을 원했지? 물 마시고 싶었지. 편집장님 때문에 잠깐 깜빡했어. 이렇게 나의 내부에 있는 욕망을 인식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면 제가 다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지죠. 다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게 화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화가 난 것은 자연스러운데요. 화를 낸 것은 때에 따라서 잘못될 수 있죠. 이거 구분해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화가 지금 나를 괴롭히려고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나 지금 물 마시고 싶은데 지금 물 못 마셨어. 빨리 실현시켜 라고 몸의 신호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화라는 거죠. 자, 지금 편집장님께 막 따져서 지금 왜 길을 막아 쓰셨어요. 이거를 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얼른 물 마셔. 이게 화라는 겁니다. 감정은 몸을 살리는 소중한 몸의 신호라는 것을 고전은 아주 절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보면요, 몸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또 희노애락, 감정 이야기도 아주 구구절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의 감정은요, 한시도 쉬지 않고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아무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을 뿐이지만 여전히 내 몸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정말 강렬하게 내 몸을 진동시키면서 강도가 세게 감정이 발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이거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고 상대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먼저 내 안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했지? 지금 무엇이 막혔지? 이렇게 내가 나에게 묻고 애초에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방금 분석한 대로 그 과정을 그냥 말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순간 길을 막으셔서 좀 답답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전혀 깨지지 않고 좋은 쪽으로 나아가겠죠? 내 감정을 붙잡고 내 안의 내부 원인을 찾아서 진솔하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막 꾹 참아가면서 아니요, 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솔직하고 인간적이고 그래서 관계를 다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진솔하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화를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다. 억누르는 거 아닙니다. 지금 화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 안의 바람, 욕망을 찾으면 나도 살리고 타인과의 관계도 살리는 현명한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확증 편향이란 말 참 많이 언급되죠. 이유나 원인을 차분히 살피기보다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에만 갇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도 결국 감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현상으로만 읽고 판단합니다. 내가 화가 났으니 너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렇게 느꼈으니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식으로 감정 안에 어떤 이유를 헤아리지 않고 드러난 것만 붙잡는 거죠. 감정은 신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결과값이란 거죠. 앞서 성발위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성발위정은 성이 발현되어 정이 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살고자 하는 마음, 나를 살리고자 하는 욕망이 어떤 상황을 만나서 감정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은 내 욕망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실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몸의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 욕망에는 두 층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 욕망이고요. 다른 하나는 특수 욕망입니다. 보편 욕망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는 욕망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삶이 무너지길 바라지 않죠. 다 잘 살고 싶죠.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자기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욕망입니다. 그 잘 살고 싶은 보편적인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특수 욕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어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에너지가 막 생기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야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는 모습은 다 각기 다르죠. 하지만 그 바탕에는 모두 다 잘 살고 싶다는 보편의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욕망을 품고 있는 것이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감정을 분석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경물치지라는 과정인데요. 경물치지는 쉽게 말하면 내 앞에 놓인 물을 끝까지 살펴서 끝까지 파헤쳐서 이 안에 있는 진짜 알매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바깥 사물만을 말하지 않죠. 내 앞에 놓인 어떤 사건, 관계, 나의 말, 행동, 지금 내 안에 일어난 감정 모두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났어요. 이 화도 내가 살펴야 할 물입니다. 불쾌했어요. 이 불쾌감이 내가 붙잡고 들여다봐야 할 물인 거죠. 그 물을 붙잡고 파헤칩니다. 궁리해봐요. 탐구합니다. 그 안에 보고 무엇을 원했는데 내가 지금 불쾌한 거지? 이걸 찾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성발위정의 이야기와 좀 중복된다고 느끼실 텐데요. 자동과 능동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발위정은 내 감정이 자동으로 나오는 길을 설명하는 말이고요. 경물치지는 지금 나온 감정을 따라서 다시 거슬러서 능동적으로 올라가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제 드러났다면 결과값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 감정을 붙잡고 나는 무엇을 원했기에 이렇게 느꼈을까 하고 거슬러서 그 원인, 성을 되짚어 보는 것이죠. 그것이 경물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감정을 신호로 올라가 봤더니 거기엔 욕망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욕망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확증 편향은 내 감정이 가리키는 한쪽 면만 보는 것인데요. 경물치지는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특수 욕망이 보편의 욕망과 함께 비롯되었다는 것을 끝까지 살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의 말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을 경물해 보면, 그러니까 화를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존중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를 바랐던 거죠. 그렇다면 내 특수 욕망은 내 말을 끊지 말고 저 사람이 들어주었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과 함께 있는 바탕의 욕망은 나는 존중받으며 잘 살고 싶다는 보편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대가 지금 제 말을 딱 끄는 이유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자기 생각을 인정받고 싶어서였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특수 욕망은 자기 의견도 말하고 싶다였어요. 그 바탕에는 역시 상대도 존중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잘 살고 싶다는 보편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였는데 이렇게 경물치지를 하고 나니까 우리 둘 다 존중받고 싶었는데 표현 방식이 충돌했구나 까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경물치지의 치지, 알매 잃은 것이죠. 이 알매 잃으면 소통이 이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 화났어 이게 아니라 나는 내 말이 끝까지 들리기를 바랐는데 중간에 끊기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어. 이렇게 말하게 되죠. 너는 왜 항상 네 생각만 해? 이게 아니라 나는 쉬면서 좀 회복하고 싶었고 너는 움직이면서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 우리가 원하는 회복의 방식이 달랐던 것이지 우리 둘 다 회복하고 싶었던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공격이 아니라 이해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경물치지가 정말 꼭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빨리 느끼고요. 너무 빨리 판단하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편을 가르죠. 빠른 판단이 진실을 왜곡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감정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요. 경물치지 그 안을 들여다보고 끝까지 파고들어서 이 감정이 어떤 진실을 말하려고 드러난 것인지를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느낌은 현대인들이 참 자주 겪는 감정인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늘 앞서가는 것 같고 손안에 휴대전화만 열어도 누군가의 정말 화려한 삶이 정말 끝없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난 별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아주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사실 그 느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느낌이 들 때 불쾌합니다. 되게 서럽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마음 한쪽이 찌그러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 왜 불쾌할까요? 내 안에 이미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데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 가치에 어긋나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나쁜 것이죠.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없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어긋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쾌함은 단순히 존중받고 싶다는 결핍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이미 존엄이 있기 때문에 그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을 몸과 마음이 즉각 알아차린 것이죠. 내 안에 존엄이 없다면 무시당해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받아도 서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없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프고 불쾌하고 마음이 찌그러지는 것 같고 내 안에 이미 존엄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맹자도 이 이야기가 좀 애달팠던 것 같아요. 맹자의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소리치면서
모욕적으로 준다면 길 가던 사람도 받지 않고요. 발로 뻥 차면서 얘따 먹어라 이러면 거지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죠. 사람은 단지 먹고 사는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그 밥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어도 사람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것을 받고 싶어 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죠? 내 안에 이미 나는 함부로 대해져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 알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을 때 기분이 나쁜 것이죠.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파이돈에서 말한 상기의 논리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모든 꼭지마다 마지막에 그러니 상기하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미 내게 있으니까 그것을 상기해서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이미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내가 맞닥뜨리며 이거 아닌데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구적이 신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이미 삶의 기준, 기본값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으로 돌아가서 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바깥에서 내가 무언가를 더 가져와서 나를 부풀리는 일이 전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본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느끼고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감을 자꾸 성과에서 찾잖아요. 무언가를 이루어야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받아야 자신감이 생기고, 돈을 더 벌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남보다 내가 앞서야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취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취로만 자신감을 세우면 성취가 쉽게 되지 않게 될 때 나는 그냥 무너지게 되거든요.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고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 존재까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가 그런 거죠. 하지만 나의 가치는 성취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갖추어져 있다는 거. 내 몸은 이미 하늘의 이치를 품고 있고 내 삶에는 이미 나를 살리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상기하시고 나를 믿고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어느 누구도 이 수고로움을 겪고 싶지 않죠. 피하고 싶어 하죠. 사람은 편하고 싶고 덜 힘들고 싶고 가능하면 고생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고전은 우리 삶의 논리가 종시라고 말을 합니다. 좀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죽어야 산다는 거죠. 역설이죠. 하지만 이거는 진리라서 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절대 변치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아마 싫어하실 거예요. 죽어야 산다니, 수고로워야 된다니.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해요. 편리한 세상 만들려고 기술이 발달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AI 시대가 막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를 깊이 사유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은 우리의 수고를 덜어줄 수는 있는데요. 우리는 몸으로 사는 인간이잖아요. 몸으로 사는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 질서는 변화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제 책에서 이 이야기를 사유종시로 풀었습니다. 자, 먼저 사는 단순히 직업적인 일, 업무만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자식 키우는 일, 몸을 돌보는 일, 또 관계 맺는 일, 공부하는 일, 이게 모두 다 사입니다. 고전은 그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논리가 있는데 그 순서가 시종이 아니라 종시라고 말을 합니다. 종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 사유종시 바로 앞에 물류 본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에는 본과 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에는 시종이 아니라 종시 바꿔서 종과 시가 있다 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왜 여기서 사유 시종이 아니라 사유 종시라고 했을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읽을 때도 그 부분이 매우 특별하더라고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지금 핵심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았는데요. 종, 우리가 쫑났다 이렇게 쓰죠. 마칠 종,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영원한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계절로 보면 겨울입니다.
겨울은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계절이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은 듯 보이는 나뭇가지에 봄이 되면 다시 파릇파릇 새싹이 나죠. 겨울에서 봄으로, 종에서 시로, 이것이 바로 종시의 의미입니다. 그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죽어나 주는 겁니다.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수한다는 뜻이죠.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부모가 나만 살려고만 하면 자식 키우는 일은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자고 싶다고 자고, 내가 쉬고 싶다고 쉬고, 내 편함만 챙기면 우리 아이들은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기꺼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면 아이는 건강히 잘 크게 되죠. 자식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요? 아이가 어릴 때는 막 몸이 죽어나고, 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때는 마음이 죽어납니다. 정말 부모가 몇 번이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아이 앞에서 참고 기다리고 다시 말하고 또 다시 품어야 합니다. 그 수고로움이 있어야 아이가 자란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꺼이 주거나 주는 시간이 있어야 아이가 자기 길을 펼쳐갑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아니 이제 나는 나만 생각하련다, 난 더 이상 고생 안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아이 키우는 일이 엉망이 되겠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이렇게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그냥 나 하나 살리는 일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몸이 힘들죠. 그러니 먹는 수고로움을 무시할 수 없고요. 자, 요리하기가 싫어요? 근데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배달을 시켜도 최소한의 주문하는 수고는 해야 하잖아요. 하다못해 냉장고 문을 열고 그릇을 꺼내고 또 씹고 삼키는 이 수고라도 해야 내 몸이 삽니다. 그 이야기예요. 더 멀리 보면 이것은 더 분명해지는데요. 수고롭지 않게 편하게만 살려고 우리가 대충 먹고 맨날 누워있고 당장 편한 것만 선택을 해요. 그럼 나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금세 건강을 잃습니다. 내 삶의 논리가 그렇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로워야 내가 산다. 이게 삶의 논리라는 겁니다. 주역에 원시반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을 궁구하고 끝으로 돌아가 살핀다 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결국 삶과 죽음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은 그냥 허공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요. 마침 죽음을 딛고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시작을 궁구하고 끝으로 돌아가 살핀다는 뜻입니다. 삶과 죽음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종은요.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이 누군가요? 바로 나죠. 그래서 내가 과실, 종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문을 여는데 나온 말에서 봤는데요. 이 말은 또 성경의 한 구절이기도 하죠. 밀알이 자기 모습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이건 그냥 한 알의 밀알로 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땅에 떨어져서 밀알이 썩고 깨지고 자기 형태를 잃어버릴 때 비로소 싹이 납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이죠. 저도 이 종시의 원리를 알고 난 후부터 공부하는 일을 제가 잘 마칠 수가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이 공부가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어떨 때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도 있었고요. 이 양이 너무 많아서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논문 쓸 때 정말 매일매일 괴로워서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라고 이렇게 핀잔을 줬었는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너무 좋아서 제가 끝내 마쳤더니 그제야 이렇게 고전의 말이 술술 꿰어져서 책을 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를 해야 합니다. 수고로움은 나를 괴롭히는 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질서니까요. 이 사실을 상기하시고 즐겁게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이 책을 머리로만 읽지 마시고 몸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체험하시라는 거죠. 책장을 이렇게 술술 읽어 나가시다가 어떤 글자가 하나가 유난히 크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글자를 붙잡고 이 글자가 왜 나에게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한번 오랫동안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은 빨리 읽고 많이 아는 책이 아니잖아요. 내 삶과 만날 때 비로소 살아나는 책이거든요. 한 글자가 내 몸에 닿고 내 경험과 만나면서 이 말이 그래서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체감되는 순간을 우리 독자님들이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체험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고전이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라고 하실 테고요. 그러면 이 책을 한 번 보고 덮어버리지 않고 아마 곁에 오래오래 두고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간절한 바람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고전을 자기 언어를 되찾는 자기 삶의 책으로 만나시길 바라는 겁니다. 이제 고전을 읽어야 할 시간은 철학의 개념을 제가 나열해서 풀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논리를 담은 책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논리가 바로 보이지 않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사례들을 제가 나열해 놓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종합한 책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셨다면 한 번 더 다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 보시면 그 이야기들 밑에 흐르고 있는 논리가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천명지휘성 존재로 시작해서 나를 사용하는 방법, 당위, 그리고 마지막 인식 이렇게 논리를 하나하나 펼쳐냈었거든요. 그렇게 논리를 챙겨 보시면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이제 술술 스스로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논리를 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쉽게 이제 읽힌다 싶으실 때쯤에 제가 좀 더 심화된 책으로 우리 독자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천천히 곁에 두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흔들릴 때마다 한 문장씩 꺼내 읽으면서 이 고전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